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회 모선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공화국. 추석 연휴를 맞아 대한민국 특별편을 보내드립니다. 추석 특집 전화 배틀 모음 일부. 벌건 대낮에도 강도들에게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여자들. 내 방송 듣다가 기가 막히가 전화했다.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나라를 세운 국부시다. 어? 근데 그런 분한테 친미? 그 당시에 미국 도움 없이 빨갱이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말씀하신 게 당시에 빨갱이들 막으려면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그때 당시에 한국 국민들이 자 우리는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좌우로 나눠서 살자. 그래서 38선으로 갈라가지고 북쪽에는 좌익 인사들은 북쪽으로 하고 우익 인사는 남쪽에 와서 살자 이렇게 주장한 국민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38선 누가 그었습니까? 미국이 그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미국 육군 군인 한 명이 자대고 와가지고 자 38선 쭉 긋고 이렇게 나눕시다 라고 해서 소련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을 갈라놓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 사실은 미국이 있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죠. 보소, 그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용공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는겨? 자유 하면서 다 풀어나시면 벌써 저 카통이 되시기구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회에 그때 당시에 용공 세력이 많았느냐? 한국 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대부분 월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는 용공 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공 세력을 핑계로 대가지고 독재를 한 거죠. 사실은 독재를 하는데 가장 만만한 게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용공 세력들이 있다. 빨갱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서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민주당이 독재 권력에 맞서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해온 일이 있는데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웠던 그런 민주화를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 한번 봅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만 발전시켜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이 남북이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는 문제, 여기서는 또 이 외국의 어떤 간섭 개입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고, 특히 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 이 자본주의 어떤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뚜렷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사실 노동자,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거쳤어요.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어렵게 산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허허, 여기 또 빨갱이들 나와서 떠드네. 아니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경제에 기대서 자동차라도 많이 팔아야지 뭔 소리들 하는 거야? 한미 FTA 그걸 하면 우리가 1년에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 해방 좀 놓지 말라고. 당장 달러를 몇 달러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 주권이 훼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치명타가 될지 모른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1년에 1억 6천만 달러 이거는 정말 허구인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 여기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모형을 가지고 이 가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논란이 되게 심합니다. 심지어 조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신빙성이 없는 보고서라는 거고, 심지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좀 유명하죠. 네네. 이런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원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그냥 적당한 방법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온 거 하나만 보고 이 결과가 좋으니까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완전 엉터리 아니냐.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면 사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좋은 결과만 발표로 짠 해놓고 좋으니까 하자, 반대하는 건 매국노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야야야,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펼쳤기에 망정이지. 그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 빨갱이들한테 퍼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만든 거 아니야? 어? 북한이 핵무기 믿고 천안함도 부시고 연평도도 때리고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 영토를 지켰는데 그런 소리래. 자, 제일 황당한 주장은 그거였죠.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아니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쌀을 퍼줘가지고 그걸로 인공위성을 쏜 거다. 자, 쌀이 인공위성 낸날 필요했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쌀을 준 우리는 왜 인공위성을 못 쏘냐 이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쌀을 많이 제공을 했잖아요, 북에. 그게 네.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아, 빌려준 거예요? 차관이에요. 차관? 예, 차관이라는 게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예,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에 그 차관이 이제 만기일이 도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동안에는 퍼주기 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거 원래 빌려준 거니까 갚을 때 됐어, 갚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퍼주기 하는데 북의 경제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정부가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때가 일방적으로 지원한 게 훨씬 더 많았고, 액수로 따지면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퍼주기로 이렇게 계속 뒤집어 씌운 누명을 쓴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니, 그 방송을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지. 이래 삐뚤어진 편파 방송을 하니까 그 정부가 언론을 잘 이끌어주려고 그 손댈 수밖에 없는 거 아이가? 아니, 그 민간인 사찰만 해도 그래. 그 노무현 때도 민간인 사찰 다 했는데 그거는 와 숨기는데, 응? 와, 너것도 친노가? 쉽게 말해서 군사 독재 시기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우매하니까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한국 국민들은 독재가 어울린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민간인 사찰, 노무현 정부 시기의 민간인 사찰, 이거는 이미 다 확인된 건데 왜 이러십니까, 진짜. 이러시면 안 되죠. 자, 봅시다. 그때 당시에 그 사찰 문건이, 민간인 사찰 문건이 딱 공개가 됐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찰 내용의 80%가 노무현 정부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반격을 했죠, 그렇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80%가 노무현 정부께 맞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불법 사찰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과 사찰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감찰은 경찰이나 이 감찰 기관이 부정한 행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게 감찰인 거고, 사찰은 불법적으로 법에 정해진 테두리 밖에서 사찰을 할 수 없는 이 주체가 사찰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감시하는 게 사찰인 거죠.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감찰과 사찰이 같은 것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 시기에 했던 거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경찰 간부들 동향, 제2우 그룹 검찰 수사 현황, 무궁화 클럽 결성과 대응 방향, 뭐 감찰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경찰청에서 작성을 한 거고 이게 뭐냐면요. 그 경찰청에 감찰 담당관이 있어요.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에서 법에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감찰 자료를 남긴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당연한 감찰 행, 정부의 정당한 감찰 행위인 거죠. 아니 그럼 빨갱이들이 정부를 차지하게 놔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미군정이 민주주의 한다고 모두에게 기회를 줬으면 빨갱이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멍청한 국민들이 다 빨갱이들 찍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없을 만큼 이 미개한 상황이었던가, 그래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거였던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운형 선생 다 아실 거예요. 네. 여운형 선생이 1944년 8월 달에 건국동맹이라는 비밀 독립운동단체를 만듭니다. 이 건국동맹은 이름부터가 건국, 나라를 세운다. 예,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그래서 실제로 1년이 지나서 1945년 8월 15일이 되니까 그때 그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엔도 류사쿠인데 이 사람이 여운형 선생을 만나자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치안권, 행정권을 여운형 선생한테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8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름 만에 전국적으로 140여 개 지부가 설립이 돼요. 오. 그 정도로 빠른 시기에 이 자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이 나중에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인민위원회로 지부들이 다 바뀝니다, 이름들이. 그래서 이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실제로 치안도 유지를 하고 모든 활동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자고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가 딱이야. 그 민주주의 한다고 자유를 주니까 그 정부 빨갱이들이 국회의원까지 해먹고 대선 후보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런 헛소리들 할 수 있는 것도 그놈의 민주화 때문이야. 뭐 선거권 주면 감사해야 할 생각은 안 하고 뭐야? 문제점이 어쩌고 어째? 이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누가 100% 주는 게 아니다. 정부가 뭐 권력자가 국민들 수준이 안 되니까 민주주의 안 돼. 국민들 수준이 되니까 민주주의 좀 해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왜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바로 주권자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하는 게 맞고 국민들은 그걸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천부적인 권리예요. 뭐 요즘 인권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기본 인권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서 수작이야, 이씨. 이따위 소설 쓰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목적이 뭐야, 어? 니네 증거 있어? 아유, 또 우리 할아버지 화나셨네. 미국 얘기만 하면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좀 일단 좀 저희 얘기 잘 들어보시지. 위키리크스 전문 이제 이 폭로되면서 사실 미국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실상의 간첩들이 많이 드러났죠. 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치인, 관료, 언론인들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미국이 많다고 이미 드러났죠. 네. 그럼 뭐 단적인 예로 그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김현종이라든지 김종은 그 통상교섭본부장 이 두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건 위키리크스 그 전문 공개된 거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미국을 위해서 협상에 임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 그 집무실에서 책상 위에 어떤 서류를 올려놓고 일을 하더라.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 뭐 이런 사실상 간첩 행위를 했던 거 이런 거 드러났고 2006년도에 네. 영안모자 음. 백성학 회장이라고 간첩 사건. 예. 이 사람이 느닷없이 엉뚱한 국회에서 엉뚱한 사건이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정보를 계속 제공해왔다라는 게 폭로가 됐죠. 네네. 그래서 사회 여러 인사들에게서 각계 동향들을 쭉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수집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 보냈고 그게 뭐 미국 부통령한테까지 읽혀졌다. 뭐 오. 자랑을 했고 오요. 그러니까 간첩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사회부 터지니까 미국이 이승만 물러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국민들 편에 있었다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봅시다.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이제 관점의 문제인데요. 이승만이 왜 하야했습니까? 국민의 힘이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 혁명을 하지 않았으면 하야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굳이 하야를 요구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래 나름대로 대통령 잘하고 있으니까 놔두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끝까지 혁명을 하니까 안 되겠다. 미국도 예로는 버틸 수 없구나. 그리고 하야를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승만이 하야한 결정적인 건 미국이 하야하라고 해서 하야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야하라고 해서 하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전 장군께서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섰으면 박수나 치고 있을 것이지. 왜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다 북한 공작원들이 사주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 전 장군께서 탱크 몰고 가서 진압한 건 100번 잘한 거고 미국이 그걸 지원해줬으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죠. 안 그래요? 보수 세력들에서 주장하는 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그 광주 항쟁에 대해서는 북한 공작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북한군이 들어와서 시민들을 학살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광주 항쟁에는 북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북한군이 와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광주 시민은 어디 갔죠? 광주에서 북한군과 북한 공작원들 사이에 전쟁을 한 건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무슨 상식적인 말을 해야 그때 당시 뭐 북한군이 뭐 몇백 명이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북한군이 몇백 명이 광주에 잠입하는 거를 전혀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군부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대대적으로 폭로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때도 이미 뭐 이 북한에 무슨 사주를 받았다, 북한에 간첩이 침투했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증거는 전혀 되지를 못했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면 대대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했다, 뭐 당연히 떠들었을 거고 미군도 당연히 그걸 알았을 거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미국도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니까. 추석 특집 전화 배틀 모음 1부를 마칩니다.